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고상한 브런치의 이병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 채팅창을 보고 있으니까 이 아이디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전 7시 반에 간결 방송을 볼 때 뵀었던 아이디들, 또 강 소장님의 인싸뉴스를 볼 때 뵀던 아이디들, 그리고 또 제 방송에서 또 들어와 계신 걸 보니까 정말 가로세로 연구소를 정말 열심히 응원해 주시는 분이 많이 계신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오늘 또 점심 1시간 재밌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채팅창에 이제 온갖 드립들이 나오는데 뭐 음성 당할 듯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 방송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역시 여러분이나 저나 생각하는 바는 비슷하다. 자, 아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핵심적인 우리 지지층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네. 오늘 재밌는 이야기 한번 요즘 핫한 사진으로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자, 이 통장인데요. 조선노동당은행 쓰여 있고 계좌번호 수령님. 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자, 역대 이제 뭐 이게 정확한 수치들인지는 모르겠으나 역대 대통령들의 대북 지원 금액이죠. 근데 마지막에 문재앙 대한민국. 자, 금액으로 표시할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대한민국을 통째로 주는 것이 아니냐. 인터넷에서 요즘 굉장히 핫한 사진입니다. 네. 뭐 이제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다. 네.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드디어 제가 그렇게 기다리던 우리 국밥 3그릇 항상 드시고 계신 것 같은 아주머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제가 얼굴 그 아주머니의 눈은 센스 있게 가렸죠. 근데 이연복 셰프와 동원시장 방문한 사연, 뭐 기사의 내용 별로 궁금하지 않고요. 보니까 뭐 이연복 씨랑 옆에 뭐 다른 한 명 더 대동을 했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는 건 그렇습니다. 뭐 보니까 이게 얼굴이 크게 변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청와대 밖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굉장히 오랜만에 막스마라 코트를 입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저런 귀부인이 없습니다. 뭐 저분이 뭐 이렇게 서민적이다, 소탈하다, 뭐 맨날 이렇게 활짝 웃는 표정으로 돌아다니고 뭐 그 작업복 같은 거 입고 엉덩이에 그 뭐라 그러더라? 그 특이한 방석 같은 거 깔고 앉아가지고 무슨 팔 걷어 붙이고 무슨 봉사하는 모습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소탈한 아주머니, 굉장히 서민적인 모습 이런 상상들을 하시는데, 그런 이미지를 그리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귀부인 중에 귀부인이죠. 저런 사람들은요. 네. 귀부인 맞습니다. 안 어울려서 그렇지 귀부인은 맞죠. 뭐 평생 고생 한번 해본 적 없는 분들이죠. 아무튼 근데 이연복 씨랑 뭐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시장을 방문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연예인을 왜 대동을 하냐. 그냥 자기 혼자 그래도 영부인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뭐 진짜 단신으로 거길 갈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연예인을 대동하는 거는 아무리 봐도 쇼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죠. 800만 원짜리 코트 입고 시장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연복 셰프 같은 경우도 저기 가고 싶었을까요? 지금 보면은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 따라가고 싶었을까요? 뭔가 뭐 그런 게 있겠죠. 인연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인연을 매몰차게 인연이 있기 때문에 매몰차게 저는 동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했겠죠. 근데 저런 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이제 정권이 무너지면 이연복이라는 연예인도, 저는 저 사람 뭐 연예인이라고 봅니다. 근데 연예인도 나중에 굉장히 이미지 타격이 있을 텐데 저거를 왜 데리고 가냔 말이죠.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뭐 우연찮게 무슨 권력자랑 뭐 자리에 함께 있다가 뭐 사진을 찍히고 이런 거 요즘에 우리나라에 없죠. 분명히 이제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낸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런 나중에 문재인의 이미지가 하락할 때 이미지 동반 하락을 감수해야 할 겁니다. 아, 옛날에 김정숙이랑 같이 시장 방문했던 이연복이 될 겁니다. 자꾸 연예인들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한동안은 연예인들이 이제 좌익적인 발언을 하면 개념 발언이다. 그리고 그 버프를 받아가지고 굉장한 금전적, 명성적인 이득을 많이 봤죠. 이게 좌익들의 나름대로의 그 뭐랄까요, 생태계였다고 보면은 지금 이거는 곧 있으면 깨집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경거망동하면서 좌익 정치인들 옆에 붙어가지고 저런 식으로 같이 여기저기 어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아무튼 김정숙은 이렇게 이연복을 대동함으로써 이연복의 미래 이미지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거 먼저 보여드려야 되겠다. 중국에서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꾸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란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 지금 이 위험한 무시무시한 병이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돌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이 방역 대책을 세울 것이냐. 이게 지금 우리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데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중국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근데 중국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몽둥이로 반려견도 때려 죽였다. 중국 코로나 홍위병 등장. 자, 중국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밑에 문단을 보시면요. 중국 인민일보의 소셜미디어 계정인 샤커다오는 18일 방역의 깃발 아래 이래도 되나? 라는 제하에 글을 게재했다. 붉은 완장을 찬 이들이 단속을 구실로 상식을 뛰어넘는 행태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그 현장 몇 군데를 들여다본다. 장면 1. 한 가족 3명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마작을 즐긴다. 갑자기 붉은 완장의 사람들이 들이닥쳐 마작 테이블을 내리치며 판을 뒤엎는다. 분개한 젊은 아들이 일어나 완장찬 이를 향해 마작패를 던지며 반격에 나선다. 그러자 문 앞에 있던 여러 붉은 완장을 찬 사람들이 집 안으로 밀려들어 순식간에 따귀 3대를 아들에게 안긴다. 마작 테이블은 이내 뒤집어지고 아들이 집 밖으로 끌려나가며 소리친다. 집안 식구가 한 테이블에 앉아서 밥도 같이 못 먹는가. 자, 그래서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 장면입니다. 자, 빨간 완장을 찬 사람들이 뭐라고 호통을 치면서 소란을 일으키죠. 자, 바깥으로 아들이 끌려 나갑니다. 따귀를 맞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장면 3. 자, 산시성 시안에선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반려견을 데리고 거리에 나와 산보하는 걸 금지했다. 한데 무심코 주인을 따라 밖으로 나온 반려견은 방역 업무를 집행한다는 사람에게 두들겨 맞고 즉사했다. 지금 저 강아지가 저 방역 업무 한다는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고 죽는 장면도 제가 움짤이 있는데 여러분께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잔혹해가지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 반려견과 산책을 금지를 했다. 그런데 강아지를 데리고 나왔다. 그렇다고 그 강아지를 때려 죽였다는 겁니다.
문화혁명 시즌2가 맞죠. 그러니까요. 여기도 보시면 우한시는 이달 초 급증하는 신종 코로나 환자 수용을 위해 대학교 기숙사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우한 상학원 또 동참하기로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방학을 맞아 학교로 돌아오지 않는 기숙사 내 학생 물건을 치우는 게 문제가 됐다. 기숙사 방 안에 있는 학생 물품을 그냥 되는 대로 봉지 등에 담아 아래층으로 집어던졌다. 그 결과 기숙사 건물은 마치 쓰레기장으로 변했고 학생들은 갑작스레 소지품을 잃는 황당한 경우에 처했다. 요게 사진이죠. 그러니까 환자 수용 시설로 한 대학교의 기숙사를 이용하기로 했는데 거기 기숙사에 보면은 기존 학생들의 짐이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아래층으로 던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늘 그냥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방역 대책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글쎄요. 네. 뭐 중국인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중국인의 평균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문재인 코로나19 멀지 않아 종식 경제 되살릴 때. 자, 이게 2월 13일 기사죠. 하여튼 좀 촐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며칠간 이제 확진자가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2월 13일 날 저런 이야기를 했죠. 자, 과연 그럴까요? 과연 머지않아 종식될까요? 그로부터 엿새 뒤. 그로부터 엿새 뒤는 아니고요. 이건 어제 이야기입니다. 그로부터 닷새 뒤입니다. 중국 여행 다녀온 30대 남 폐렴으로 사망. 우한 폐렴 검사 음성 판정. 자, 이거는 어저께 기사죠. 자,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다녀왔다. 30대 남자다. 폐렴으로 사망했다. 왜냐하면 폐렴으로 30대가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이게 우한 폐렴 때문이 아닌가? 중국 폐렴 때문이 아닌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 자,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질병관리본부는 18일 오후 이날 오전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에 옮겨졌다 숨진 30대 남성 A씨가 폐렴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돼 우한 폐렴 검사를 실시했지만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댓글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곧 음성 당할 예정입니다. 참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밑에 보십시오. 30대가 폐렴으로 죽는다고 현재 의료 시스템에서 또 음성이라고 하지 않을까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의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이런 의심을 사는 거 당해도 싼 겁니다. 사실 저는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의료 시스템을 믿기 때문에 뭐 당국에서 음성이었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의심들 있지 않습니까? 자꾸 정부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라고 누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도 어떤 말이 나오는 것도 차단하려고 애쓰는 모습에서 국민들이 이런 의심을 하는 데 있어서 억울하다라고 얘기는 못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런 댓글 지금 또 이렇게 30대 중국을 다녀온 남자가 폐렴으로 사망을 하고 나니까 지금 다 양성 이게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는 와중에 음성 판정이 나오니까 양성의 높은 벽 실감 다시 한번 재도전할 것.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웃고 있는 게 그러니까 사람이 돌아가신 데 대해서 뭐 이렇게 경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헛웃음이 나오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짤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네. 도대체 양성이라는 게 어쩜 그렇게 어려운지. 자, 이 짤에 그러면은 기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짤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였죠. 청와대 북한 레드라인 넘지 않았다 판단. 완성 단계 아니야. 북한의 핵실험을 공식 확인한 청와대가, 자, 이거 2017년 9월 기사죠. 이번 북한의 도발이 레드라인을 넘은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ICBM의 핵탄두를 탑재하는 단계라고 했는데 북한 발표를 보면 완성 단계 진입이라고 한다며 완성 단계는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자, 그거였죠.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가지고 문재인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북한은 레드라인을 넘지 마라 라고를 얘기를 했는데 북한에서 계속해서 이제 도발, 미사일 실험, 핵실험을 계속하면서 도발을 하니까 도발을 할 때마다 아직은 레드라인 넘은 거 아니다. 아직은 레드라인 넘은 거 아니다. 계속 그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도둑이 이제 강도가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 우리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 문 열고 들어와도 아직은 우리 집에 들어온 게 아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도 아직은 우리 집에 들어온 게 아니다. 안방문을 열고 들어와도 아직은 레드라인 넘은 게 아니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었죠.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게 이거였죠. 레드라인의 높은 벽 실감, 다시 한번 재도전할 것. 이거였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신뢰를 잃어가는 모습에 대해서 정부는 이런 조롱, 국민적인 조롱을 받는 거에 대해서 정부는 할 말이 하나도 없다. 자, 그리고 또 코미디가 있습니다. 북한 국민의 절반이 이것만 기억해도 자한당은 괴멸. 저는 이 보고 있으면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이날 판이한 두 보건제도의 현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나라 사회주의 보건제도는 가장 우월한 보건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돈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이 결정되는 자본주의 나라의 병원들에서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일들이 빚어지고 있다며 한 어린이의 예를 들었다. 5살 난 어린이가 기관지 천식이 심하여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의사는 약속한 시간보다 4분 늦게 도착하였다는 당치 않은 구실을 붙여 치료를 거절했다는 것이다. 치료를 못 받고 집으로 돌아온 어린이는 발작 증세와 함께 호흡을 멈췄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다고 밝혔다. 북한 매체는 인간의 생명 위에 돈을 놓고 돈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가리지 않는 사람 못 살 사회, 윤리 도덕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져가고 있는 자본주의 제도는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국가가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고 있는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와 얼마나 판이한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말 저는 이런 거를 보면요,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 이런 코미디가 다 없죠. 저기는 세상에 어떻게 북한이 저런 말을 씁니까?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말 인구의 제가 몇 퍼센트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는데 정말 북에 대해서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최대 저는 한 3% 정도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통진당을 지지하는 통진당 득표율, 과거 통진당 득표율 한 3% 가까이 그 정도를 보는데 적어도 우리 국민의 1% 정도는, 그리고 최대 3%, 그리고 확신컨대 1% 정도는 아주 이렇게 데디케이트 됐다라 그래야 될까요? 아주 북이라면은 사족을 못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대학가는 이제 한청년 체제가 무너지면서 거의 이런 친구들이 사라진 걸로 보지만 그래도
아직도 명맥이 완전히 끊긴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한테 좀 묻고 싶어요. 이렇게 보고도 북한이 그렇게 좋은가? 북에 대한 환상을 멈출 수가 없는가? 세상에 이건 눈 가리고 아무도 정도가 있죠. 저 정도면은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영구 없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 부적응자들 맞는데 그 저런 사람들이 행동력이 너무 좋거든요. 행동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참 나라가 이렇게 기울어져 가는데 저 사람들이 일당백을 해버리거든요. 정말 그 100명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근데 100명을 상대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좀 보고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는 그러니까 뭐 장애인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은 그냥 인구에 포함을 안 시켜버리니까. 그리고 뭐 사람이 죽고 사는 인구 통계도 적절하지가 못, 인구 통계도 정확하지가 못해가지고 그 고난의 행군 때 200만에서 300만이 굶어 죽었다. 이런 통계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본인들은 사망자를 밝히지를 않습니다. 인구 통계가 완전히 맛이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이제 인권 단체들이나 아니면은 유엔 같은 데서 그 유엔에서 어떻게 하냐면 인구 모델이 있죠. 지금 정확하게 이제 이게 정상적으로 인구가 어느 정도 시간이 이만큼 지났으면 이만큼 늘어 있어야 되는데 보면 인구가 늘어야 되는 만큼 늘지 않았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됐을까? 굶어 죽었구나.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구실을 하나도 못하는 나라예요. 저기는.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희망을 보고 환상을 봅니까? 자, 그리고 어저께 또 굉장히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메르스 80번째 환자 늑장 대응 국가의 손배 책임. 어제 메르스 기사가 하루 동안 계속 쏟아졌습니다. 말하자면은 80번째 환자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 국가가 대응을 잘 못했기 때문에 80번째 환자에 대해서 배상을 해줘라. 이런 법원 판결이 나왔다라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임 정권이 질병 대응을 잘 못했다. 이런 기사죠. 전형적인 물타기죠. 그러니까 이번 정권이 하는 이런 나쁘끄러운 짓들을 보면은 정말 결국에는 근데 이런 짓들을 계속 해오다가 성공을 해가지고 정권까지 잡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런 실드가 불가능한 때에 실드를 치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얘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결국에 얘네가 정권을 어떻게 잡았느냐? 이런 짓을 거듭해온 끝에 정권까지 잡게 된 거죠. 네. 자, 그리고 대구 코로나19 확진자 신천지서 C클럽까지 난처한 동선. 자, 이분은 이제 어저께 기사죠, 이거는요. 오늘 기사인데 이제 어저께 확진자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신천지 교회를 갔고 또 뭐 그 C클럽이라는 데는 뭐 지금 인터넷 댓글을 보면 다단계 업체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또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 계속 이제 돌아다녔다. 그런데 지금 오늘 뉴스는 사실 이분이 뜨거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댓글이 박사모, 신천지, 나이롱 환자, 다단계 판매, 골고루네. 자, 여기서 갑자기 박사모가 왜 나옵니까? 이분이 대구 분이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박사모 프레임을 씌우죠. 또 위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태극기 박사모짓 하더니 바이러스 안고 왔네. 이런 것들이 대구의 암덩어리다. 자,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하는 짓 보십시오. 이제 대구 분이라고 하니까 이제 박사모가 전염병 옮긴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써서 공작을 하는 거죠. 얘네 공작 수법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오늘 사실 아침부터 이 브런치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뉴스를 굉장히 준비하던 뉴스를 되게 많이 폐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제가 이 뉴스를 진행하는 중간에도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채팅창에 여러분이 지금 제가 전달해드리는 뉴스 말고 새롭게 전달되는 소식들이 있으면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동구에서 코로나19 확진이 나왔습니다. 해외 여행력 없고요. 확진자 접촉 없는 78세 한국 남성입니다. 자, 이게 9시 32분 기사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면은 이제 이분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확진자는요. 자, 그러니까 지금 29번, 30번 확진자랑 비슷한 모습이죠. 이게 누구한테 옮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전형적인 지역사회 감염, 3차 감염의 예가 또 등장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31번 환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29, 30, 31, 32가 전부 다 지역사회 감염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뭐 오늘 46명까지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29번, 30번 이분들은 부부니까 서로 간에 옮았겠죠. 그러면 이분들을 감염시킨 분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동구에서 감염된 이분을 감염시킨 분도 파악이 안 되고 있죠. 그리고 대구 31번 확진자도 이분이 누구한테 옮았는가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럼 최소한 서로 간에 연결고리가 없다라고 봤을 때는 최소한 3명의 확진자가 더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46명이긴 하지만 각각 이 29, 30 그리고 31, 32번 환자가 각각 다른 감염원으로부터 병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 3명의 확진자가 최소한 더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수원 20번 환자. 자, 10세 딸 코로나 양성. 초등생 첫 확진. 자, 이제 초등학생한테까지 병이 옮았습니다. 이분은 그거죠. 15번 환자의 처제였죠. 그 식사가 문제가 됐던. 자, 그래서 지금 이 병이 퍼지는 모양새가 심상치 않다. 아직까지 100명 미만으로 우리가 지금 통제가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 확진자가 100명이 안 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사망자는 안 나왔죠. 그래가지고 안심할 수준인가? 아니죠.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뜬 굉장히 무시무시한 기사였는데 코로나19 확진자 50명 육박, 대구 지역 감염 비상. 자,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15명 발생. 자, 이 15명이라는 거는 아까 그 초등학생하고 성동구의 남성분 합친 겁니다. 그래서 국내 확진자 총 46명.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코로나19 확산세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듯 했으나 추가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 코로나 공포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19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경북대병원 등 대구 경북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로 판명된 환자는 15명이다. 이로써 국내 확진자 수는 46명이다. 자, 첫 번째 여기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13명이 추가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게 31번 환자 어저께 이제 발견이 됐던 31번 환자에 의해서 감염이 된 거냐? 그건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이 풀 안에 31번 확진자가 들어가 있었고 이분이 그 풀에 있는 인원 중에 가장 먼저 확진을 받았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이 나머지 13명을 감염시켰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죠. 이거는 지금 집단 감염 사례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은 굉장히 불길하지만 이 감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는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또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13명의 추가 확진자가 등장을 했는데 어제 31번까지 합치면 14명이죠. 그럼 이분들이 또 그동안의 접촉,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그동안 접촉한 사람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계속해서 왜냐면 14명이 접촉을 했다 그럼 접촉자 수도 한 단위가 커져서 늘어나겠죠.
수십 명 수준이 아니라 수백 명 수준, 수백 명 수준이 아니라 수천 명 수준으로도 접촉자 수가 늘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이 방역 대책 자체의 컨셉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우리가 사망자가 나오지 않기를 걱정해야 되는 단계가 됐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전문가들은 이 병의 절정이 4월에 있을 것이다라고들 예측을 하고 있다. 네. 지금 사실은 뭐 총선도 위험하고 이게 뭐 그렇지 않습니까? 집회, 대규모 집회 같은 것도 불가능하고 또 경제에도 사실은 엄청난 타격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자꾸 지금 그 언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지금 경제에 타격이 오니까 자꾸 걱정하지 말라, 곧 있으면 종식된다 이러지 말고 국민들한테 어지간하면 바깥 생활도 하지 말고 좀 철저하게 예방수칙 같은 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예방수칙을 정부에서 내려가지고 국민들 사이에 병이 확산되는 걸 막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막 경기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또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그것이 정권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러니까 곧 있으면 종식된다, 안심하라, 경제활동에 전념해달라, 이런 식으로 언발의 오줌 누기식 대책을 언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러다가 사망자가 뭐 10명 이상 나온다 이러면은 정권 무너지는 거죠.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31번 환자가 1000명 접촉했다고 합니까? 네. 자, 그리고 통합 하루 만에 부산 영도 놓고 거칠어진 김무성, 이현주. 자, 보면요. 이현주가 부산 영도에 전략 공천을 받을 것 같으니까 김무성이 공관위가 이 의원을 중구 영도구에 전략 공천하면 지역 표심이 분열될 게 뻔하다며 김형호 위원장의 발언이 지역구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곽규택, 강성훈, 김은숙 예비후보 등이 이 지역에서 뛰고 있는데 경선 기회를 박탈하면 정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자, 그러니까 이현주는 곧바로 반박문을 냈답니다. 공천 문제는 공관위의 소관사항이고 불출마를 선언하신 분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며 그 지역을 완전히 와해시켜서 지역 민심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지역 민심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을 지칭해 보수 진영의 분열을 일으키고 문재인 정권 창출에 크게 기여하신 분이라는 표현도 썼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 김무성 씨가 정계 은퇴를 한다라는 거는 권력 욕심을 내려놓겠다라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무슨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개입을 많이 합니까? 그냥 관여를 하지 말고 그것도 공관위의 소관사항이니 맡겨 놓으시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뭐 불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누가 이걸 곱게 보겠냔 말이죠. 진짜로 백의종군 하는구나라고 누가 보겠냔 말입니다. 저렇게 사사건건 감나라 배나라를 하면요. 그래서 저는 김무성이 뭐 권력욕을 뭐 포기한다, 권력욕을 내려놓는다 이런 거 안 믿습니다. 네. 본인이 그 옛날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노룩패스? 그걸로 우익 진영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쳤는지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김무성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언론에 등장을 안 하는 게 본인이 우익을 정말 위한다면 해야 할 일입니다. 자기 이름이 언론에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게 하는 것이 김무성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보수를 위한 길입니다. 문지으디응님, 우리 우파 국민들은 불안에 떨지 말고 마스크와 개인 위생에 힘써 주십시오. 허허. 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익이라는 게 그래요. 젊은 층의 그 비호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젊은 층들이 우익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호감의 시선으로 바라보죠. 근데 그게 왜 그 뭐 한두 가지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김무성이 그때 당시에 공항에서 자기 러기지를 갖다가 이렇게 노룩 패스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거 뭐 진짜 100번의 토론회보다도 더 심각한 영향을 끼쳤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본인은 진짜 내가 우익이요라는 말도 하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에 좀 이상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 제가 며칠 전에 보여드렸던 무슨 브랜드 뉴 파티가 미통당에 합류를 했다. 이런 뉴스가 떴었죠. 그래서 근데 이 사람 인터뷰가 계속 소개가 되고 계속해서 그 네이버 인기 기사 순위 상위권에 이제 랭크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 인터뷰가 실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브랜드 뉴 파티는요. 2020년 9월 1일 날 창당을 했고 2020년 2월 16일 날 미통당에 합류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했었죠.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는 구독자가 156명밖에 안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여기 구성원들 일가 친척에게만 구독을 부탁했어도 저 숫자는 안 나온다. 자, 문지읒이응님, 개가 똥을 끊지 김무성이 권력을 끊겠습니까? 허허허. 그레이스님, 밴쿠버에서 항상 응원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김지영님, 고상님 늘 잘 보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거짓말과 위선에 진저리가 납니다. 제발 더 이상은 안 돼요. 바꿔야 합니다. 네. 근데 참 보면은요, 저는 이런 사람이 그 뭐랄까요, 우익의 청년을 대표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보시면요, 청년 정당인 브랜드 뉴 파티 조성은 대표가 미래통합당 합류를 선언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뜻밖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미디어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조 대표는 2014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일하며 정치에 입문해 천정배 의원이 이끌던 국민회의 창당준비위원회에서 운영위원을 맡았다. 이후 국민의당에서 비상대책위원, 공천관리위원 등 지도부로 활동했다. 안철수계보다는 호남계 의원들과 가까웠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청년정당을 만들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청년 미래세대를 영입해 당을 쇄신하겠다며 영입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보수보다는 진보 진영에서 정치를 하려 했던 그가 지난 16일 진보 진영의 환멸을 느낀다며 미래통합당 합류를 선언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해서 좌익이었던 사람이에요. 좌익들 생태계에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계속 도모를 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갑자기 미래통합당이 출범하기 일주일 전에 정당을 만들고 합류를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 영입할 청년, 그러니까 그 연령이 낮은 사람이 청년이 아니라 우리 흔히 요즘에 계속 각광을 하는, 발음이 안 되네요. 청년 하는데 그냥 어린애를 데리고 오라는 게 아니라 청년 정신으로 무장을 한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근데 계속 좌익이었다가 신병의 변화가 느껴졌대요. 조국 사태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보며 더 이상 괴로운 진보로 남을 수는 없었다며 이번 총선은 오만하고 타락한 진보 정권을 심판하고 대중이 신뢰할 수 있는 야당을 재건하기 위해 역사적 총선이 되어야 한다고 했대요. 보시면은 여기 구성원들이 반발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보에 실망했다고 해서 보수 성향 미래통합당 참여 결정이 쉬운 것은 아니었다. 진보 성향 2030 세대인 뉴 파티 지도부와 실무진 대부분이 반대했다. 그런데 민주당만 빼고 칼럼을 쓴 임미리 교수를 고발하겠다고 하면서 기류가 전환됐다고 한다. 이게 정말 웃긴 게, 자, 우리 우익으로 전향할까라고 얘기했더니 구성원들이 반대를 했대요. 근데 임미리 고발 사태를 보면서 전향합시다라고 하루아침에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아니, 좌익에서 우익으로의 전향은
정말 자기가 몸을 담고 있는 단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사상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장 경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등등등등 우리의 가치관 전체, 가치 틀이 변해야지 전향이라는 것이 가능한 건데 그냥 인미리를 두고서 일어난 사태를 보고서는 그냥 하루아침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전향을 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미래통합당으로 들어온다? 그랬더니 환영하고 받아주고 인터뷰를 막 한다? 저는 이게 과연 긍정적인 모습인가 싶습니다. 이 사람이요. 저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보니까 재밌는 게 하나 있던데, 여러분 그때 2017년도 대선 당시에 문준용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녹취 제보를 했다가 나중에 그걸 거짓말이었다 선언하고서는 사죄했던 사건 기억나십니까? 자, 조 대표는 2년 전 이른바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의 결정적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은 19대 대선을 나흘 앞둔 2017년 5월 5일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선 후보 캠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 채용 비리 의혹이 있다며 육성 녹취록이 공개된 사건이다. 대선 후 이 녹취록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조작한 국민의당 전 당원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조작에 가담한 이유미 씨 동생 등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조 대표는 당시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이유미 씨가 녹취록 조작 사실을 처음 털어놓은 상대가 조 대표였다. 자, 이런 사정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에 관해서. 마음조이님 슈퍼스티커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 안철수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자, 문재인 아들 문준용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적 제보가 있다. 취업 비리에 대한 제보가 있다. 그러면서 녹취록을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녹취록이 이제 허위였다. 라고 이 사람 조성은 씨가 그 이제 녹취록을 조작한 사람에게 들었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증언을 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형을 받고 감옥에 갔죠. 근데 이거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문준용이가 취업 비리 의혹에 대해서 완전히 짐을 덜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설픈 공작을 했다가 그것이 걸려가지고 문준용은 취업 비리 의혹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졌죠. 그래서 그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입니다. 네. 문재인 욕한다고 우파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심재철 씨가 오늘 오전에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눈에는 조국만 보이나 국민은 보이지 않나. 조국 사태는 법치 유린의 전주곡에 불과했다. 대통령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처럼 폭주하고 있다. 조국 사태의 피해자인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은 검찰이 기소하자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를 반드시 필요로 했던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은 청와대가 사령부가 되어 민주당, 경찰, 행정부가 한 통속으로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를 당선시키고자 벌였던 범죄. 부끄러움을 모르는 문재인 정권은 선거공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을 인사권을 휘둘러 무력화시키고자 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은 사실은 이번 정권의 특성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번 정권이 벌인 일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정의를 해서 비난을 하고 있죠. 힐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정권의 본질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정권이 문재인이 2017년도 5월 달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출범을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정권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본인이 시인을 한 겁니다. 전 정권을 본인들이 무너뜨렸고 그걸로 정권을 잡은 세력이다라고 시인을 한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혁명정부라는 거는
힘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힘을 통해서 통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번 행정부에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고압적이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정권이 탄생할 때 어떤 성격으로 탄생을 했느냐를 보면은 정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때 자코뱅이나 지금 이번 정권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렇죠. 프랑스 혁명 때 로베스피에르도 루이 16세를 처단한 단두대에 목이 잘렸죠. 전 사실 뭐 이번 정부 들어가가지고 그렇습니다. 진짜 알만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알만한 사람들이 이번 정부 뭐 지난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고 이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번 정부에서 뭐 희망을 본 사람들은 알만한 사람들 중에 희망을 본 사람들은 바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할 거라는 거를 모두가 알았고 예상한 대로 하고 있는 거죠. 네. 지들이 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혁명 정권은 어쩔 수 없이 폭력적일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리고 하정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에 치료 목적 남용 없었다. 여러분 이 기사들 많이 보셨죠? 여기 보시면은 재밌는 게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동생의 명의로 진료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의사의 요청에 따라 소속사 대표인 동생의 이름과 정보를 주었는데 병원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저는 너무 웃긴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정정당당한 치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뭐 부지불식간에 내 동생의 정보를 의사에게 줬어요. 그냥 달라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준 겁니다. 그랬더니 환자를 내가 본인이 진료받은 걸로 하지 않고 내 동생이 진료받은 걸로 병원에서 알아서 진료 기록을 조작을 했다. 자, 이런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거 병원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생겼어요. 시키지도 않은 일을 병원에서 알아서 해가지고 내가 차명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라는 엄청나게 억울한 누명을 쓰게 생겼는데 네. 근데 병원에 대해서 지금 뭐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아보겠다. 만약에 병원에서 알아서 조작을 했다면 나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뭐 할 수 있는 모든 대처를 할 것이다. 이런 깜찍한 장난을 병원에서 나 모르게 쳤다니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병원에서 알아서 한 것 같은데요. 극적. 내 동생 정보 좀 달라 그래서 줬더니 아이고 걔들이 그랬나? 어머 극적 이러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상식적인 반응이 아니죠. 네. 그래서 자꾸 이상한 영화 출연하고 그래요. 네. 자, 그리고 저는 이것도 여친이 암으로 떠나 힘들다. 무엇이든 물어보살 거짓 방송 논란 해명. 이게 참 재밌는 게 자, 지금 3,400명인데 3,500명으로 넘어가진 않네요. 자, 뭐 어찌됐든 제가 지금까지 찍은 최고 기록이 3,90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3,496분이 시청 중이시군요. 자, 3,500 한번 찍어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 지금부터 방송 나갈 때까지 좀 자리를 뜨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욕에 계시는 황대진 건축가님 늘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저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고 정확하게 지금 어디서 나오는 방송인지는 모르는데 서장훈하고 이수근이 점집 컨셉으로 진행하는 일반인 대상 토크쇼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을 불러놓고 이제 그 서장훈이 선녀보살 그리고 이수근이 동자보살, 뭐 동자신, 뭐 요런 컨셉으로 해가지고 고민 들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3,500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여자친구를 암으로 잃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생 사는 게 어렵다. 라는 이제 사연을 얘기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 보시면은 지난 17일 방송된 KBS 조이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는 한 남성이 출연해 여자친구를 암으로 떠나보낸 사연을 말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와는 대학 시절 선후배 사이로 만난 뒤 4년간 짝사랑하다 겨우 사귀게 됐지만 연애 1년 만에 여자친구가 희귀암에 걸려 25살 나이로 사망했어요. 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자 정신적 충격 때문에 정신과 치료도 받았고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에 MC 서장훈과 이수근은 버텨야 한다. 네 삶은 포기하고 시간이 가기만을 바라지는 말아야 한다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줄리아신님 4천을 향하여 아유 감사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저거 보면은 어떤 사람이 단독으로 저런 사연을 속여가지고 방송을 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글쎄요. 크게 문지으디응님 4444 다음 주에는 4K를 달성해 봅시다. 허허. 네, 근데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원래 방송 한번 출연하는 게요. 저기서는 그냥 뭐 우연히 지나가던 행인이 점집에 들러가지고 점을 보는 컨셉으로 가지만 지금 저 장소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돼 있고 그 방송을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르지만 저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기가 어딘지 다 알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진짜 마냥 문을 열어놓은 점집처럼 운영을 한다면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겠죠. 근데 보면은 저런데 그 출연자들은 보통 제작진이 미리미리 다 정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다 정하기 때문에 나와서 할 말도 다 전해줍니다. 근데 방송에서 저런 거 제가 예전에 방송 예능에 나갔는데 방송 예능에 나가서 뭐 이제 컨셉을 정하는데 제가 이제 외국어를 하니까 그때 컨셉이 그거였습니다. 제가 외국어를 영어랑 이제 일본어를 조금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불어랑 중국어까지 추가해가지고 5개 국어로 가자. 이런 식으로 작가님들이 이제 거의 반 강요를 했죠. 그래서 아니 나 중국어 불어 잘 못해요. 그랬더니 그냥 하라고. 5개 국어로 하라고. 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런 뉴스를 봤을 때 뭐 제가 섣불리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게 KBS 조이 그러니까 KBS에서 운영하는 케이블 채널이죠. 글쎄 이게 출연자 단독으로 벌인 일인지는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문지으디응님 리미트 걸려서 사춘이 발샤가 안 되네요. 허허. 네. 이런 거 봤을 때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이거 출연자 단독으로 조작했다고 믿는 흑우 업체죠. 네. 자, 여러분 볼륨 좀 갑자기 커질 수 있으니까 살짝만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이제 중국어들 쭉 올라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중국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쓰레기가 될 수 있는데
20여 년 전이기 때문에 제가 혈기왕성하던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니피알량이라는 중국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세계 어딜 가나 여성에게 아름답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든지 되게 친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배웠던 게 니피알량하고 도샤오챙 그 뭐죠? 얼마입니까? 요 정도 중국어 할 줄 알고 불어는 아마 트레비앙이 아마 아주 좋다 이거고 맥시가 고맙다 뭐 이 정도 할 줄 압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더 재밌는 소식으로 여러분 당당한 자세로 재밌는 사실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너 예쁘다 얼마냐? 이게 연달아서 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 방송 종료 방송 종료하기 직전에 자, 여러분 니편량이랑 도샤오책 이거를 절대 아닙니다. 절대 이거 붙여가지고 쓴 적 없습니다. 저렇게 하니까 정말 굉장히 오해 사기 딱 좋은 표현만 제가 했네요. 아닙니다. 저 뭐 그 셰시에도 할 줄 알고요. 몇 개 할 줄 압니다. 네. 절대로 너 예쁘다 얼마냐 이걸 붙여서 써본 적은 없습니다. 네. 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식을 전하